오스트리아의 한 국제보건정책 전문가가 한국 의료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하며 작성한 보고서가 유럽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특히 태국 복지부 장관과 함께 한국을 민간 위주의 비효율적 시스템이라고 혹평했던 그 전문가가 갑작스럽게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수정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의료계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토록 확신에 찼던 전문가가 하룻밤 사이에 한국을 극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저는 소피 마이어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국제보건정책 컨설턴트죠.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국제의료포럼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10여 년간 의료 정책을 다뤄온 저로서는 아무래도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나라들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저희 오스트리아는 의료 접근성과 보장 범위에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 모두가 의료비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예방부터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과 발달된 인프라를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정작 의료 접근성은 어떨까? 일반 시민들이 정말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포럼 첫날, 코엑스에서 열린 개막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과 동시 통역 시스템, 그리고 참석자들의 열정적인 모습까지.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버릴 수 없었죠. 화려한 포장 뒤에 숨겨진 현실이 궁금했거든요. 제가 OECD 국가별 건강보험 비교 분석 발표를 마치고 로비로 나왔을 때 태국에서 온 복지부 장관이 다가와서 대화를 걸어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상당히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이야기하더군요. 소피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겉으로는 정말 화려해 보이잖아요. 최신 장비도 많고 병원들도 호텔 같고. 하지만 결국 다 보여주기 아닐까요? 실제로는 민간 병원 위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고 진짜 서민들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기술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뤘지만 의료 접근성이나 비용 측면에서는 아직 아시아 개발도상국 수준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죠. 맞는 말씀입니다. 유럽은 의료가 기본권이라는 철학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보험 커버리지도 저희가 훨씬 넓고 환자 본인 부담금도 적죠. 한국은 아무래도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보장 시스템은 아직. 저 역시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유럽의 의료 시스템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의 모델이고 다른 대륙의 국가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이에요. 태국 장관은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의료비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더 심하다고 하던데. 병원 가기가 무서워서 아픈데도 참다가 더 큰 병 되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 태국도 비슷하지만 적어도 솔직하게 인정은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은 빨라도 사회 보장망 구축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사실 저는 속으로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럴까? 이렇게 발달한 나라에서, 그것도 의료기술로 유명한 나라에서 의료 접근성이 그렇게 떨어질까? 하지만 통계와 데이터를 중시하는 저의 성격상 막연한 추측보다는 직접 경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 불빛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많을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면이 있을까?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다음날 일어날 일이 제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요. 포럼 둘째 날 아침, 저는 한국인 통역사 김민수 씨와 함께 분과 세션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30대 초반에 성실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이틀 동안 정말 완벽한 통역을 해주셨거든요. 영어와 독일어까지 구사하는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죠. 오늘 오후 세션이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 각국 의료정책 담당자들이 모두 모이거든요. 김민수 씨가 걸어가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코엑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김민수 씨가 하는 소리와 함께 비틀거리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발목을 잡고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니 상당히 아픈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뭔가 삐끗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발목을 좀 접질린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슨. 김민수 씨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발을 디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누군가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죠. 한국 병원이라. 아마 오스트리아처럼 대기 시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응급실이면 최소한 2~3시간은 기다려야 하겠구나. 유럽에서도 응급실 대기는 정말 골칫거리거든요. 특히 비응급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서너 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다반사고요. 하물며 한국 같은 인구 밀도 높은 나라에서는 얼마나 복잡할까 싶었습니다. 택시 잡아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시죠.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사님. 중요한 세션이 있으신데. 아니에요, 사람이 다쳤는데 세션이 뭐가 중요해요. 택시 안에서 김민수 씨는 계속 미안해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상황이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김민수 씨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말이죠. 여기 강남성 모병원입니다. 응급실이 있어요. 택시기사가 알려준 병원은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겉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 의료 서비스는 어떨까?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반. 아마 오후 2시나 3시는 되어야 나올 수 있을 거야. 한국도 병원 대기 시간이 길다고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김민수 씨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죠. 응급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몇 명의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유럽의 응급실에서 흔히 보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간호사들도 차분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질서정연한 느낌이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김민수 씨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간단한 문진을 받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대기 공간도 깔끔하고 안내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긴 대기가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번호표 받으셨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접수 직원의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잠시만이 보통 2~3시간이지. 오스트리아에서도 잠시만이라는 말은 보통 1~2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응급실이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김민수 씨는 휠체어에 앉아서 발목을 높이 올리고 있었는데 얼굴이 상당히 아파 보였습니다. 부어오르는 것도 눈에 띄게 보였고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으로 오스트리아 의료 시스템과 비교해 볼 만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보통 병원에서 기다릴 때는 시간이 정말 안 가는데 여기서는 어쩐지 그런 답답함이 덜했습니다. 아마도 환경이 쾌적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김민수님. 간호사가 부르는 소리에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40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김민수 씨도 벌써요?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유럽에서라면 아직 1시간도 더 기다려야 할 텐데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기존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단순히 운이 좋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였으니까요. 간호사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미 대기하고 계셨거든요. 보통 유럽에서는 진료실에 들어가서도 의사가 오기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대기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다치셨어요? 젊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친근하게 인사하면서 바로 김민수 씨의 발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진도 간단 명료했어요.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아픈지 핵심만 물어보고 바로 검사로 넘어가더군요.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어보겠습니다. 골절 여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 한편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이면 오스트리아에서도 응급실에서는 1시간 정도 더 걸리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걸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바로 휠체어를 밀어주며 촬영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지금 바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요? 김민수 씨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촬영 순서를 기다리느라 또 한참 대기해야 하는데 정말 바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게 정말 한국 의료 시스템의 일반적인 모습일까? 아니면 특별한 경우일까? 촬영실까지 가는 동안 저는 병원 내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복도도 넓고 깨끗했고 각종 안내판들도 한글과 영어로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움직임이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촬영 기사의 말대로 정말 10분도 안 되어서 엑스레이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로 영상이 전송되어서 다시 진료실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의사 선생님이 화면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계셨거든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인대 손상입니다. 심하지 않으니까 보조기 착용하고 약 드시면서 일주일 정도 안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온 지 겨우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진단까지 끝난 거였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속도였습니다. 처방전 드릴게요. 바로 옆에 있는 약국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가 태블릿으로 뭔가 입력하더니 바로 처방전이 출력되었습니다. 종이 처방전이 아니라 디지털로 연동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면 유럽보다 더 앞선 시스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납 창구에서 비용을 확인할 때였거든요. 진료비, 촬영비, 처치비에서 총 48,000원입니다. 네, 48,000원이요? 김민수 씨도 저도 동시에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48,000원이 맞나요? 응급실 진료에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예요. 수납 직원의 대답을 듣고도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라면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만 그것보다 더 나올 텐데 한국에서는 전체 비용이 그 정도라는 거였거든요. 약국으로 향하면서 저는 김민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저 비용이 맞는 거예요? 너무 저렴한 것 같은데. 저도 놀랐어요. 사실 좀 더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응급실이니까요.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통제와 소염제, 그리고 발목 보조기까지 해서 15,000원. 총 비용을 다 합쳐도 6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체계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일반적인 모습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김민수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식이에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한 진료는 부담스럽지 않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제 태국 장관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민간 위주라서 서민들이 혜택받기 어렵다고 했던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했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제 자신이 말이죠. 병원 로비에서 김민수 씨가 목발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여전히 방금 경험한 일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총 소요 시간 1시간 반, 총 비용 6만 원 남짓. 이게 정말 현실이 맞나 싶었어요.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중요한 세션을 놓치게 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정말 귀중한 경험을 했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경험이 제게는 어떤 학술 세션보다도 더 값진 시간이었거든요. 이론과 통계로만 알고 있던 것을 직접 몸으로 느껴본 거였으니까요. 포럼장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방금 전 경험을 곱씹어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과정에서 느꼈던 안정감이었어요.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시스템. 김민수 씨, 혹시 한국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나요? 글쎄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크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보험 덕분에 웬만한 진료는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어제 태국 장관이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의료비 때문에 고생한다고 했던 그 말이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건 아닐까? 포럼장에 도착했을 때 마침 오후 세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각국의 의료 접근성 현황이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발표들을 듣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 복지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가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각종 통계 자료들을 제시했는데 대부분이 의료비 부담률이나 본인 부담금 비중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더군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순간 장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네, 한국도 나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각 나라마다 문화와 상황이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모호한 대답이었어요. 어제 저와 나눈 대화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장관도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요.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몇몇 참석자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아까 한국 의료 시스템 질문하신 거 흥미로웠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오늘 한국 병원을 직접 이용해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 진료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에 대해서요. 듣고 있던 분들의 반응이 저와 똑같았어요. 정말요? 응급실에서 1시간 반 만에, 그리고 그 비용으로. 믿어지지 않네요. 우리나라였다면 그 몇 배는 나왔을 텐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전문가들이 비슷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음 세션이 시작되기 전 저는 잠깐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정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이 정말 한국 의료 시스템의 일반적인 모습일까? 혹시 운이 좋았던 특별한 경우는 아닐까? 그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다음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한국 측 참석자 중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신 박정혜 과장님이었는데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해 오신 베테랑이라고 하더군요. 박사님, 오늘 병원 경험이 어떠셨어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효율적일 줄 몰랐거든요. 박 과장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외국분들이 처음 우리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시면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이세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건강보험이 지금 같은 모습을 갖춘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박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해온 건지 그 과정이 궁금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간단해요.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저희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의료 시스템만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도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재정적인 부담도 클 것 같고, 물론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저희는 그게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픈 사람이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회는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니까요. 박 과장님의 말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민간 병원도 많던데 어떻게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시는 건가요? 그게 저희 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예요.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구조죠. 환자는 어디를 가더라도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병원들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이상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외국에서 온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뭔가요? 역시 속도와 비용이죠.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대응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다고 자부해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 상한제 때문에 아무리 큰 병이 걸려도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요? 네, 연간 소득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은 보험에서 다 커버하죠. 그래서 큰 수술을 받거나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파산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상한제가 있긴 하지만 한국만큼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그때 마침 세션이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박 과장님과의 대화는 정말 의미 깊었어요. 박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저희 공단 사무소 구경하러 오시겠어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정말 그래도 될까요?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물론이죠. 외국 전문가들이 우리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해 주시는 게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거든요. 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한국 의료 시스템이 좋다는 걸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철학과 가치관까지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오후 세션 주제는 미래 의료 시스템의 방향이었는데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각자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박 과장님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응급부터 만성질환까지 공공 민간 상관없이 의료 접근은 평등해야 한다는 그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철학부터가 다르다는 걸요. 환자를 중심에 두고 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가 시스템 전체에 녹아 있었던 거예요. 세션이 끝나고 저녁 리셉션 시간에 태국 장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피 박사님, 오늘 오후에 한국 시스템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던데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오늘 직접 경험해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일까요?
혹시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었을까요? 글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표준적인 서비스 수준이라고 하던데. 장관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관도 저와 마찬가지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편견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직접 경험한 것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리셉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제 자신에 대한 성찰까지. 호텔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켜고 오늘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제대로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특히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보고서의 내용들이 과연 정확한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새벽까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오늘 경험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의 결과였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률 거의 100%, 본인 부담금 비율 OECD 평균 이하, 의료 접근성 지수 세계 최상위권. 숫자로 보니 더욱 명확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데이터들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과장님과 약속한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생각보다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잘 주무셨어요? 박 과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제가 밤새 자료 조사한 이야기를 하니까 웃으시더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외국분들이 우리 시스템을 처음 접하시면 다들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셨느냐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로 운영하기는 엄청 어려웠을 텐데. 맞아요. 사실 지금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죠. 박 과장님의 안내로 여러 부서를 둘러보면서 저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국의 의료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환자 한 명 한 명의 진료 내역이 디지털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여기가 급여관리센터예요.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보험 진료가 실시간으로 집계됩니다. 큰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이 시스템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었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단순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환자가 이런 복잡함을 전혀 느끼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복잡한 절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상담센터였습니다. 하루 종일 전국에서 걸려오는 문의 전화를 받는 곳이었는데 상담 간호사들이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응대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대부분 임상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들이에요. 단순한 행정 문의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상담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한 상담 간호사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환자의 마음이에요. 아픈 상황에서 경제적 걱정까지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거든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뭔가요? 역시 비용에 관한 문의가 많아요. 특히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럴 때 상한제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많이 안심하세요. 그 간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환자 중심이었거든요. 응급부터 만성질환까지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의료 접근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의료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기술이나 시설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선진 의료가 가능한 거죠. 오후 시간에는 실제 보험 심사 과정도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직접 참여해서 각 진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이런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보장되는 거군요. 네, 저렴하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공단을 견학하면서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노력과 경험이 축적된 결과였어요. 견학을 마치고 나올 때 박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스템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개선할 점들이 많죠. 하지만 기본 철학만큼은 확고해요. 아픈 사람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게 저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거든요. 그날 저녁 포럼장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내일 있을 마지막 세션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관점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포럼 마지막 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한 기자가 태국 복지부 장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었어요. 장관님, 이번 포럼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의료 시스템을 보셨는데 특히 한국 모델을 태국에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장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도 숨죽이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장관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상황이 있잖아요. 한국 모델이 좋다고 해서 우리 문화에 맞을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틀 전 저와 나눈 대화에서는 그렇게 확신에 차서 한국 시스템을 비판했던 분이 지금은 문화적 차이를 핑계로 회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문화보다 필요한 건 의지예요. 옆에 앉아있던 박 과장님이 제 말을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그분의 시선을 받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폐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다른 나라들이 배우려 하지 않을까? 정말 문화적 차이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폐회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여러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틀 동안의 소감을 물어보시더군요. 소피 박사님, 이번 포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병원에서의 경험과 공단 견학에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있던 분들의 반응이 다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놀라워하셨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죠. 특히 유럽에서 온 동료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일까요? 재정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효율성을 보니까 오히려 비용 효과적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독일에서 온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네요. 특히 디지털화 부분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는 것 같고.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편견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요. 저 역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거죠. 태국 장관과도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소피 박사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겠네요. 네, 저도 많이 배웠어요. 특히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요. 제 말에 장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무슨 말씀은 하지 않으시더군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저는 지난 사흘간의 경험을 정리해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단순히 학술적 지식만 얻고 가는 줄 알았는데 훨씬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항상 객관적인 건 아니구나.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보고서 수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작성했던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을 다시 써야 했어요. 특히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평가 부분은 완전히 새로 작성해야 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형평성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 보장은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이다. 이런 문장들을 타이핑하면서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나라든 선입견 없이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좋은 시스템은 겸허하게 인정하고 배우자고요. 비엔나로 돌아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작성했던 내용의 상당 부분을 다시 써야 했거든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새로 해야 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술적 객관성을 중시하는 연구자로서 선입견에 의해 잘못된 평가를 했다는 사실을 보고서에 솔직하게 써야 했거든요. 본 연구자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부정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한다. 직접적인 경험과 현지 조사를 통해 이러한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문장을 쓰면서도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마음이 후련해지기도 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학자의 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쓸 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이번 경험을 정리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국에서 만났던 상담 간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응급부터 만성질환까지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의료 접근은 평등해야 한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의료 선진국이란 무엇인지를요. 단순히 기술이 발달하거나 시설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는 걸요. 비행기가 비엔나에 착륙할 무렵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는 빠르고 저렴한 서비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누구든 어디서든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가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아픈 사람이 돈 때문에 병원 가기를 망설이지 않는 나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선진국의 조건이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친숙한 비엔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같은 도시, 같은 거리인데 왠지 다르게 보였어요. 제가 달라졌기 때문일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도 계속 한국에서의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김민수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발목은 다 나았을까? 박 과장님과 상담 간호사분들은 오늘도 환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실까? 다음 날 연구소에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한국 출장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정말 다양했어요. 정말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좋다고요? 믿어지지 않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떤 동료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관심을 보이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 했어요. 저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 보고서가 완성되어 학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동료들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데이터와 사례들이 추가되면서 더욱 설득력 있는 보고서가 되었죠. 보고서가 발표된 후 여러 국제기구와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한 연구를 해달라는 요청들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그런 연구들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WHO에서 주최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전략 세미나에서 한국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 세미나에서 저는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제도적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환자 경험과 그 뒤에 숨어있는 철학까지 포함해서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한국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접근성입니다. 기술이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세미나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인데도 벌써 그리워지더군요. 특히 그 상담 간호사의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아픈 상황에서 경제적 걱정까지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던 그 말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의료진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에 초청받았거든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이번 방문에서는 여러 병원들을 직접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다양한 의료기관들을 둘러보면서 처음 경험했던 것이 정말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걸 재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지방 도시의 보건소였습니다. 작은 시설이었지만 주민들을 위한 예방접종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거의 무료로요. 여기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진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건교육까지 모든 서비스가 가능해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소득이 낮은 분들도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관리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처음 만났던 박 과장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변화된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박사님 덕분에 저희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편견을 깨뜨려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스템을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널리 알릴 수 있을까요? 박 과장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론으로만 알았을 때는 믿지 않았거든요. 더 많은 의료정책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체험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대화를 계기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의료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었어요. 비엔나로 돌아가서 첫 번째 견학단을 조직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에서 온 15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했죠. 제가 처음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여정이었어요. 놀랍게도 참가자들의 반응이 저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분들이 직접 경험한 후에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니. 우리도 배울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좋은 시스템은 결국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걸요. 다만 편견의 벽을 넘어서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죠.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나라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도 한국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 수준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철학만큼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료가 특권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죠. 한국이 그것을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지난 몇 년간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었어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 직접 경험해보는 것의 가치, 그리고 좋은 시스템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까지. 한국에서 보낸 그 며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김민수 씨의 발목 부상이라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픈데도 병원 가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한국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그런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결국 필요한 건 의지입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믿음과 그것을 실현하려는 확고한 의지. 한국이 그걸 해냈듯이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이제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제 삶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한국 의료는 빠르고 저렴하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누구든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의 조건이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응급실에서 시작된 제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더 건강한 세상을 위한 여행 말이죠.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